은행 강도들이 떼돈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다?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예, 여러분, 지난번 화천대유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상이 나간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계속 거짓말들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7가지 거짓말의 줄기를 골라서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거짓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공공개발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바로 이게 거짓말입니다. 민간 개발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른 세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간 개발 주장한 거 너잖아.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선거 당선되더니 말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는 대장동의 민간 개발을 찬성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사가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니까요. 공영 개발을 내세우고는 뭘로 갔냐?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 이게 결국 이재명 모델이에요. 전국 확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 공공개발은 LH가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민간 개발을 주장할 때, 이때는 업자들, 대표적으로 나무, 정영학 이런 회계사들이 있었죠. 부동산 떴다방 드림팀들, 화천대유의 실제 이 하부 기획자들 여기 있는데, 막상 선거가 당선된 다음에 자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자기의 직할 행동대로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공영개발 주장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권을 갖고 개발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공영개발을 내건 명분이 LH 했더니 업자들 파리떼들이 끌어가지고 부패해서 안 되겠다, 고로 개발해서 환수하겠다, 이런 명분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성남개발공사가 그럼 혼자 공영개발을 했냐? 이게 아니라 업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민관 합동 협력을 했는데, 이 업자들이 누구냐? 그 LH랑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스카우트한 거예요. 자, 이재명 시장이 임명한 도시개발공사의 남욱, 정영학, 이 사람이 새끼 변호사, 새끼 회계사를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아예 취직을 시켜. LH 때는 그냥 바깥에 있던 이 업자들이 자기 새끼들을 성남개발공사 전략기획팀 유동규 밑에 여기를 집어넣어 다른 모든 부서를 제끼고 업자 화천대유에다가 수익 몰아주기, 그리고 이 아파트 공사, 땅 조성하고 임대 아파트 없애고 분양가 올리고, 이 모든 설계와 집행을 이 전략기획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단체 카톡방 하는 게 요 며칠 전에 다시 방송에 나고 그랬죠. 결국 LH가 하는 공공개발을 하고 있을 때는 민간개발 주장하다가 막상 선거가 당선돼가지고 자기가 공영개발권을 쥐게 되니까 공영개발 주장해서 LH를 아웃시켜. 그리고는 거기 있던 업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아, 이거는 단군 이래 최초의 이재명 민관협력 개발 모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이 투기꾼들, 신복들을 전략기획 팀장으로 앉혀가지고 모든 서류 작업과 모든 진행 작업 다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완전히 그 합체가 된 거야. 단순히 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이라고 그랬죠. 이재명과 업자는 자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뭘까? 깐부인데, 내게 없는 깐부 정도가 아니라 완전체야. 민간, 투기, 폭리 추진하는 완전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파트 대장동 하면 그냥 땅을 사야 돼. 그 다음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돼. 그 다음 여기 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돼. 이게 어떤 관계냐 보면, 땅 수용하는 비용이 제일 비싸. 이게 원래 1조 원이 책정돼 있었어. 근데 이거를 공공에서 수용을 해버리니까 땅값이 6천억 밖에 안 들어갔어. 여기서 얼마 남겨? 4천억. 땅 주인한테 갈 돈이 안 갔어. 그 다음 아파트 이 하나가 6천 세대라 그랬죠. 그리고 공사비가 한 1조 2천억이라 그랬어. 땅값만이 다 합쳐가지고 2억 정도 되는 그런 건데, 분양이 7, 8억씩 분양이.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설계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주장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냐? 아파트 용적률을 올려. 임대 아파트 의무 지어야 되는 비율을 법에는 25%인데 시장에 예외적인 권한을 작동해서 15%로 낮춰줘. 요것만 해서 차액이 얼마냐? 2,700억이야. 요걸 가지고 분양 세대수를 늘렸어.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줄였어. 요것도 나중에는 6%로까지 줄여버렸는데, 원래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 얼마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캡을 씌워놨다니까. 이게 공공에는 적용이 되는데 민간에는 적용이 안 돼. 땅을 사들일 때는 공공으로 사들이고, 아파트 분양하는 건 민간을 적용해가지고 7, 8억에 분양하고 실제로는 가격이 15억, 20억 가는 거지. 비용을 줄일 때는 공공, 수익 내지는 폭리를 취할 때는 민간 쪽 선택적으로 해서 이걸 합쳐가지고 땅값에서만 4천억 올려. 그 다음 임대 아파트 줄이면서 2,700억 올려. 분양가 상한제 벗어나서 2, 3조 올려. 이렇게 해서 5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떼돈이 벌리는 거죠. 이 떼돈은 이 전략기획 팀장들, 은행 강도들이 은행 장치를 점거하고 떼돈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다? 이게 이재명이 얘기하는 공익적으로 가장 회수를 많이 해온 단군 이래의 최대 모범 사례다. 고로 전국 확대해야 된다고 한 대장동 사업 구조의 실체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 측근들, 측근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비유를 뭐로 들었냐면 어떻게 한전 직원하고 대통령하고 어떻게 측근 관계냐. 한전 직원이 뇌물 먹으면 대통령이 책임지냐. 자, 유동규도 측근 아니다 그러고 한전 직원들을 욕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증거가 다 나올 겁니다. 정영학, 유동규, 김만배까지 지금 검찰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순일, 정진상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 본인이 처음에는 설계했다. 그리고 여기가 실무자고 했다가 뭐라 그러죠?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체의 기획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줄여주고 분양가 결정하는 까지도 성남시장이 다 결제사항이에요.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봤잖아요. 거기에 첨단과학단지라고 있어요. 한화에서 지은 아파트를 굉장히 대박 분양을 했는데 그때 제주도 치고는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주도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업자는 좀 손해를 봤지. 근데 대장동 경우에는 어떤가 그랬더니 민관합동이란 걸로 이걸 빠져나간 거야. 분양가 원가 공개와 상한제. 그리고 도지사가 이걸 직권으로 깎을 수 있는 거를 빠져나간 거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폭등에 이거를 올라타고 이걸 관여했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거짓말. 자, 본인이 약자 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봤죠? 임대아파트 원래 법에 의하면 25% 지어야 돼. 6%로 줄였어. 그러면서 무슨 공공분양이니 뭐 공공임대니 이걸 여러 가지 요수를 부려가지고 바꿔놨는데 여기서 한 2,700억 정도 수익이 나지. 여기에다가 뭐까지 올려줬냐? 용적률 올려주고 분양가 폭등시켰다 그랬죠? 민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서민들 약자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여기 입주자들에게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게끔 모델을 짬으로써 폭등을 시켜가지고 용적률을 올리니까 6,000세대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 떼돈을 만들어서 깐부들 떼도둑으로 여기 임대아파트 없앤 사람이 지금 뭐 임대아파트로 뭐 한다고? 기본주택. 아니 기본주택 지금까지 지은 거 없어요. 떼돈 만들어서 떼도둑 잔치해놓고 지금 와서 임대아파트 만든다고? 이거 무슨 임대아파트일까 이거? 심지어 그 기부 체납받은 인프라 시설도 대장동에 없잖아요. 자, 그게 그 다음인데 수익 공익 환수했다라는 거짓말인데요. 이게 5,503억인데 5조 가까운 아파트 현물 상품이 지금 거기 쌓여 있는 거라고. 거품을 누가 키웠다? 그래 놓고는 5,500억을 성남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5,500억이 우선 성남의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그 사업이 있어요. 조성비가 1,700억인가? 돈이 꽤 되고 대장동 아파트 옆에 터널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등등등등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900억을 더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국은 이 5,503억 중에 900억을 뺀 4,600억은 처음에 사업자 공모할 때부터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다 써냈어. 심지어는 세계 금융기관이 여기에 입찰 제안서를 냈는데 공모를 했는데 이 기부 체납 정확하게는 이제 공공 부담하는 돈을 더 써낸 컨소시엄들을 다 탈락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 체납 성격의 공공 부담이고 처음부터도 사업자들한테 다 공지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단군 이래 최대의 환수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단군 할아버지를 지금 디스를 했어. 근데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야, 아무도 이만큼도 회수한 데 없어. 자, 의왕시 환수는커녕 손해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의왕시가 수백억의 환수를 했고요. 5대5라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야. 몇백억을 환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왕시 시민들이 이재명 보고 거짓말했다고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죠. 단순히 의왕 시민들을 욕보인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지금 걸려요. 그래서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후보 자격 걸고 한판 할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또 묘한 얘기를 했어요. 청렴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장치를 걸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 근데 청렴 서약서라는 것은 모든 관급공사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장동 사건에서의 청렴 계약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컨소시엄의 대표이사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기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대상자도 빠져나가는 게 있고 누구에 대한 것이냐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설사 이게 청렴에 문제가 생겨서 수익을 환수까지 하려면 검찰 수사도 끝나야 되고 법에도 이걸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도 환수하는 조항이 없고 검찰에서 재판까지 확정돼서 가려면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만 받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 전국에서 요식행위로 다 받아놓는 거고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의문시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돼 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공익환수의 장치를 걸어놨다. 그 가짜는 수준 떨어지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왜냐? 문재인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설계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사업자 선정을 했거든요, 대장동은. 그때 당시에 업자들이 부동산 경기가 이명박 박근혜 때 워낙 안 좋아서 그 수익이 불투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2014년 7월에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펴가지고 2014년 말에는 위례 신도시의 분양 청약이 역사상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완전히 대박 분양이 나요. 물론 부동산 전체가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인기 지역들 그냥 뜨거울 대로 뜨거워가지고 2014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미 대박 난다는 게 다 나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이 너무 안정돼 있어가지고 이런 폭리를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는 바람에 예상한 거는 달리 지금 폭등을 하는 바람에 좋은 일 해놓고 지금 이렇게 누명을 쓴 거다. 그러길래 문재인 거기 줄 서지 말라 그랬잖아. 자, 마지막 7번째. 이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근거들을 대보니까 성남시 의회에 2012년 선거 요 당시에 의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잖아요. 요 두 사람이 이 대장동 민영개발 그다음에 민관합동개발 여기에 총대를 메우면서 이재명과 이때 한 몸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나라당 의원인 상태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그 구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사람들 지역구의 선거운동에는 꼭 자기가 가서 유세차 세워가지고 선거운동 한 그게 선거운동 당시에 우리 다 증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당 중앙정치위원회 뭐 위원 했었다. 박상도 뭐 이런 사람들 쫙 나오지 않냐. 로비 자금에는 당적이 없어요. 이건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 도둑떼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을 그 중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국민의힘 게이트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여기 가서 코가 깨어있는 게 사실이죠. 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다 이재명 당에 입당하고 그 측근들이 되고 지금도 캠프에 들어가 있고 그 재판에 전부 목숨 걸고 이재명 살리기 운동을 할까요? 아마 이재명이 민주당에 파견된 국민의힘 부패위원장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부패위원회 이 세력들이 권력을 쫓아 떼돈을 벌기 위해서 떼도둑들이 다니는 이 생리가 당적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민주당 당적을 가진 국민의힘 부패위원장 특검합시다. 민주당에 침투되어 있는 국민의힘 부패위원 세력들 다 처단합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그 부패위원회 소속 멤버들을 다 민주당으로 보내드릴게. 민주당은 이재명 떼도둑의 수괴가 거기에 자리를 잘 잡고 지금 뭐 잘하면 이제 다 먹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이 압승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의혹의 점 하나를 찍어서 압송되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깨끗해지고 민주당은 정체성을 찾고 이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재명이 떼도를 왜 몰아줬냐. 그리고 이 떼도둑 깐부가 돼서 이게 전부 떼도둑 수괴가 되어 있는데 이걸 뭐로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결국 사냥을 해야 되느냐. 아수라몰이 아수라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저 밑에 실체는 부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고 수사가 밝혀지기까지 공방전으로 끝나. 시간 싸움이야. 시간이 변수라서 이건 우리 손에서 이건 좌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가 3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가짜 유능이야. 그리고 가짜 약자 편이야. 이건 아까 다 증명됐죠. 관여도 안 했다며. 다 문재인 때문이라며. 그리고 몰랐다며. 자기가 임명한 유동규는 자기 측근이 아니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끝나면 그럼 홍보만 갖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에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이 있는 건데요. 이재명이 지난번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호화, 로펌들, 변호인단 30명씩 다 선임해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으로 인해가지고 무죄 판결 쿠폰을 사서 이게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뭐 지나갔다 치고 이거 밝혀내야 되겠지만 지금도 이재명이 거짓말 할 때마다 고발이 가능해. 그래서 아까 거짓말 하나 있었죠. 의왕시가 공익 환수를 못했고 손해를 봤다. 명확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부터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발 대상이에요. 지금부터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 할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면 이거는 시간 오래 안 걸려. 한 달이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이거는 계속 현행범으로 이재명 지사가 걸려들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왜 저한테 지금 입 뻥끗 못하고 반론을 못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대통령 후보 출마 그거 걸고 한판 하자. 나는 이걸로 갈게.
실패를 밝혀내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어. 이런 공격은 주요한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게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언론에다가도 말씀드린다. 대신 추적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가장 직효약으로 먹히는 것은 이재명이 대응이 올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어가지고 출마 못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경선은 압승을 하는지 모르지만 희룡이 이재명의 압승에다가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압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가짜 약자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7가지의 거짓말 줄기를 여러분들이 더 세부적인 거짓말을 찾아주시고 유능하다는 프레임, 약자편이라는 프레임을 깨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자 들어와. 자 변명해봐. 거짓말 하는 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해서 압송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 원팀이 돼서 같이 만듭시다. 우리 원팀으로 희룡 점정 하십시다. 네. 녹취록에 등장한 시장님. 예, 요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임기 못 채우고 그만두었던 황무성 사장이 녹음 파일 하나를 내놓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한 달 전인 2015년 2월에 당시에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황무선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총 40분짜리인데 잠깐 듣겠습니다.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그러면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 그러면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오라 그래. 참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기 있습니까? 유동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정 나와서 저한테 정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정 실장이 당신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할 겁니다. 쓰세요. 사장님 지금 몇 번 바꾸십니까 말을?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정말. 시장한테 갖다 줘 시장한테. 쓰시고 같이 가시시고. 정의장님한테 자리 계십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앞에 들려드린 것이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황 사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거 사표 써라, 쓰세요. 이런 녹취고요. 지금 뒤에 들으신 것이 어제 이 질문이 나가자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한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장성주 기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서 이 사퇴를 압박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잖아요. 근데 이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잠깐, 유동규 본부장이니 그러니까 유한기 또 다른 본부장, 유한기란 사람을 시켜서 황 사장을 압박했다 이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녹취록을 보면. 예. 근데 이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제 윗선을 좀 규명할 수 있는 단서로 보였던 배임 혐의를 빼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 공소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변호인한테도 주고 그리고 첫 재판에서 검사가 그 내용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 자료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자, 검찰이 진짜로 윗선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공소장에 이 향후 수사 방향하고 전략들이 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임 혐의를 일단 빼고 갖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 녹취 내용을 보면 그런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 사장이 3년 임기짜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신공영 출신이잖아요. 건설사 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장짜리 앉힌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 그러고 나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사장 직무대리를 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밑에 사람이 사장실에 사표를 들고 와서 이거 써라. 이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40분 동안 얘기하면서 14번의 사퇴 종용이 있었고 그리고 유동규 이름이 12번 그리고 정 실장, 정진상으로 전 정책실장으로 추정되는 정 실장이 뭐 8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단어가 또 7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동규와 정 실장이 지금 유동규와 정 실장의 뜻을 받아서 유한기가 이제 와서 지금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위증죄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위증죄도 가능하고 직권 남용을 유동규가 한 혐의가 있잖아요. 그럼 직권 남용을 강요한 혐의. 이를테면 뭐 이런 것도 이재명 후보한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입니다.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내려놓고 기자들 질문 받을 때 이 질문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만둔다고 하길래 왜 그만두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인 거죠. 장성주 기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또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황무성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성남시 감사관실이 동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황 사장이 그 관련 업계, 건설업계 사람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게 개발 정보를 넘겨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 즈음에 감사관실에서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게 황 사장의 주장이에요. 예, 그런 주장이 언론 보도로 어제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검찰에서도 녹취록 다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황 전 사장이 가서 진술을 했으니까 참고인으로. 녹취록도 냈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보는 거는 언론들이 받아보는 건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금 내보낸 거거든요. 검사들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김은혜 의원실 줬을 정도면은 진술이 협조적이면 검찰에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가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원포인트 회담을 하자고.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금요일 MBC 구성국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쯤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걸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새벽 4시쯤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2개 중대, 경력 20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실종 신고 2시간 전 유 전 본부장이 파란색 패딩 점퍼와 등산 모자를 착용하고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 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휩싸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자로 불리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 아래에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1처장, 또 정민용 전략사업실장 이렇게 세 사람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를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어제 김문기 전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민용 전 실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날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라며 유족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형한 기자입니다.
어젯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처장에 대한 부검이 내일 아침 진행됩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유서 같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추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처장이 사망 직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삭제된 메시지가 있는지 등도 확인 중입니다. 김 처장이 숨지기 하루 전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고인의 동생은 검찰과 경찰의 잇따른 조사에 형이 많이 지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형을 사드렸고 밥도 떠먹일 정도로 완전히 이 상태가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이 또 업무 자체를 너무 과대하게 본인이 한 것처럼 결정해서 한 것처럼 만드는 거에 대해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또 대장동 사업의 주요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감사를 하고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해 충격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욱커녕 그걸 고소하겠다,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거는 너무 안 된 방법이 아니었나. 이에 대해 성남도계공 측은 감사 결과 징계가 필요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고 손해배상 청구나 고발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병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과정에 외부 개입은 없어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내일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54살 이병철 씨가 자신이 머물던 3층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이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모텔 직원이 숨진 이 씨를 발견한 겁니다. 흔들어버리고 움직임이 없어. 막 발로 막 쳤다버리고. 그래도 없어. 시부대가 바로 왔어.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석 달째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었고 유서는 없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숨진 이 씨가 생활고나 지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비관자설, 이런 뉘앙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고요. 유족들도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처음 제보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변호사 수임 내역을 관리하는 법조윤리협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 후보와 검찰의 불법적 만행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숨진 이 씨는 이 후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한 사람의 죽음을 여당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몰랐다. 나 성남시장 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어요. 예, 뭐 저거를 아까 전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저거를 사진을 이제 공개를 예. 해서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공개된 사진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예. 뭐 호주 연수를 갔을 때도 바로 옆에서 했었고 사실은 이제 김문기 씨를 들여온 게 유동규 씨예요. 유동규 예. 전 기획본부장이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들여오게 인사를 낸 게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해명 자체가 사실
뭐 억지였죠. 이미 그리고 반나절도 못 가서 이렇게 들통날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 알아도 이를테면 업무 관계에 있어서 뭐 지시를 안 했거나 뭐 이런 게 해명이 되면 되는 건데 굳이 몰랐다라고 해서 저 리스크를 더 키우는 거는 이것도 역시 후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드러난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후보와는 뭐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가 누구냐 그러면 유동규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정설처럼 굳어졌잖아요.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상 오른팔처럼 부린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리고 그거를 인사를 낸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장동의 뭐 초과이익 환수를 이재명 시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 그거를 이제 분명히 측근까지는 아니어도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친문 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역시 국감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일종의 친문 성향의 단체로 분류되는 한 단체가 이재명 지사의 저 발언이 거짓이다라고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총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변호사비 비용. 자, 왜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이 발언을 거짓말로 봤을까요? 수사기관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100억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7일 고발건 15일 배당했으나 고발인 조사를 안 했다라는 것도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즉 국민의힘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지사가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을 거짓말로 보고 고발하겠다고 나선 거고, 이 친문성향의 시민단체는 변호사 비용이 2억 5천밖에 들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거짓말로 보고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인 겁니다. 각각의 내용이 지금 다른데 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심각하죠. 근데 검찰의 수사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변호사비 관련된 문제에서는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과거에 고발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앞서 봤던 것처럼 너무 편들이 봐주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가 커질 개연성이 너무나 크죠. 게다가 변호사비에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진정성 있는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또한 특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봤던 국정감사장에서는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선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관은 아니고 과거 2016년도 최순실 관련된 국정조사 때에도 당시 조윤선 장관이 위증을 했다는 내용 때문에 나중에 추가 처벌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죠. 아, 그래요?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아직 배임에 관련된 문제나 이재명 지사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만약 수사가 본격화돼서 사실관계가 뭔가가 다른 방식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 했던 내용들까지도 훗날 위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이재명 지사를 향한 수사에 대한 압박성 성격도 함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욕설 동영상 파문, 자유한국당이 이제 홈페이지에 녹취 파일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동영상의 당사자죠, 녹취 파일의 당사자죠, 형수 박인복 씨가 기자회견을 직접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2012년 6월 5일에 김혜경 동서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서로 일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도 글도 내릴 테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밤 10시 반에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둥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입에서.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애기 아빠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가 자기 동생이 썼던 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인터넷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글을 인터넷에 네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막내 동생이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그 자리에 어머니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밖에 계셨고.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저희가 긴 기자회견을 아주 간략하게만 보여드렸는데요. 대충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거짓 해명을 자꾸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후에 남편이 성남시를 위한 비판글을 쓰면서 관계가 틀어진 게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그 후 자신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도 했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간 해명과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형수 박인복 씨는 2012년 7월 15일 어머니 집에서 막내 동생과 싸움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건이 일어난 방에 있지도 않았고 폭언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형님 부부가 어머니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 폭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형수에게 욕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쪽의 이제 해명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성남시장 선거 때도 나왔었고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나왔지만 또 이번에 이제 나왔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이 녹취 동영상이 일단 자유한국당이 일단 홈페이지에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성남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사실 이게 확산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 본인이 사실은 형님 부부가 어머니한테 어떤 폐륜적 행동을 해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형수한테 그런 욕설을 했다는 것이고 이 형수부는 사실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했고 지금 사실 형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친박 활동을 또 하셨어요. 이제 그렇다 보면 상당히 두 사람 주장이 지금 서로 첨예하게 지금 갈려 있는 측면이고 또 이제 김부선 씨 관련된 내용도 보면 지금 상당히 서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정직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유권자들이 이제 보시고 판단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올 것인가?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 사실은 그동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유명세를 탄 것이 어떤 지상파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제 어떤 다정한 모습들을 나와서 이제 좀 인기를 얻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면을 나오면서 좀 상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 지금 상황에 볼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못하는 시점에 지금 확 불거진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기도민들한테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뒤바뀌고 있다, 역전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면서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 나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문기 개발 1처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국민의힘은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며 논평을 내놨습니다. 유한기 전 공사개발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실무인사의 두 번째 죽음으로 검찰 수사의 난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책임져야 할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며 김 처장에 대해 거대한 설계에 비춰보면 깃털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해온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 본부장은 SNS에 몇 사람 죽음으로 몬다고 결코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숨진 채 발견되며 검찰 수사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김 처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조항 삭제를 주도한 건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진에 대한 수사가 연이어 중단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는 규명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도 따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 나온 이 후보는 분당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신자가 맞냐 아니냐가 논란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 얘기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온 지 10년 가까이 됐고 재적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발단이 된 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달 초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또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후보가 해당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는 11년 전 성남시장에 취임할 때 이재명 집사 취임 예배라는 행사를 했는데 실제 집사인지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언론사의 사실 확인 요청에 집사는 맞지만 정식 집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회 측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또 집요하게 이 가짜 거짓을 가지고 공격할 일들이 지금도 막 있습니다. 벌써 이재명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이분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조찬 기도회에서 해당 교회 신자라고 또 주장한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신도 명부를 뜻하는 교적에 등록된 것은 맞고 예배를 나가지 못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며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 설명은 달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제적된 상태가 되거든요. 이에 따라 이 후보 부부는 교회 등록 명부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석하신 지는 안 한 지는 오래되셔서 제적된 상황입니다.